약물요법에서 약물요법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빈도를 줄여야 돼요. 협심증의 발생, 그러니까 협심증이 나타나는 증상의 빈도를 줄이고 운동 시 환자의 심박수와 혈압의 상승을 막아야 돼요. 왜냐면 가만히 있을 때 배드레스팅 하거나 휴식 시에는 괜찮은데 운동을 할 때 운동 유발성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관상동맥을 이제 그 확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산소나 혈액이 가니까. 그래서 항협심증 약물과 죽상경화증의 진행이 혈전 형성에 관여하는 어떤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혈소판 기능을 감소시키는 약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제가 요거는 이제 그냥 놔두고, 자, 두 번째 약물요법에서 항혈전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질산염. 자,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은 알죠? 그렇죠? 나이트로글리세린이 혀 밑에 들어가는 거 그거 알고, 그 다음에 주사제로도 있어요. 니트로글리세린 주사도 이제 잘 나와야 되죠. 근데 요거는 이거는 흔히 니트로글리세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나이트레이트라는 질산염의 하나의 종류예요. 이 작용은요, 니트로글리세린을 만약에 주사로 맞으면 이렇게 머리에 혈관이 약간 이완되는 느낌이 있을 정도예요. 머리가 굉장히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느낌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협심증 치료에 가장 오랫동안 지금 치료해온 약물이 바로 뭐냐면은 질산염, 니트로글리세린 같이 외우세요. 그래서 점막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흡수를 하는 게 질산염이에요. 점막을 통해서, 이걸 주사제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아주 굉장히 위기 상황에 흉통이 있어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주사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 없는 한, 그쵸? 병원에 없는 한. 그래서 우리가 점막을 통해서 빠르게 흡수가 돼서 어디? 혀 밑에 이게 혈류가 많잖아요. 이 혈액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설하로 투여를 하는데 대부분 0.4에서 0.5mg입니다. 그 한 알이 0.4에서 0.5mg. 니트로글리세린의 흔한 부작용은 뭐가 있냐면 두통이 있고요. 머리에 그 맥박이 팍팍 뛰는 것 같은, 그러니까 머리가 박동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통증을 유발하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그 운동을 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무슨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어떤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전에 약물을 미리 투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이제 이 부작용으로 두통이 혹시 있게 되면은 박동성 두통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AAP, 아스타미노펜, 다른 말로 타이레놀이죠. 아스타미노펜, 타이레놀, 우리가 먹는 타이레놀.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돈 번 게 이제 타이레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니트로글리세린 보관법은 다 아시죠? 갈색병에 보관을 해야 되고 6개월마다 그거를 바꿔야 돼요. 갈색병이 6개월마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직사광선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투여할 때 3번까지 5번, 그러니까 5분 간격으로 3번까지 투여한다는 거는 아시죠? 근데 만약에 아프기 시작했다 하면 일단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병원으로 오시는 게, 한 번 투여하면서 병원으로 오는데 한 10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아파요. 그러면 먹고 또 먹고 3번 올 때, 그러니까 3번 먹을 때 그때
까지 병원의 응급실에 이제 도착을 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요즘도 그 카디올로지 계통에서는 그렇게 이제 환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죠. 거기 그 238페이지 보면은 발기부전 치료 약물과 비아그라 등과 병용하면 큰일 나요. 발기부전과 같이 병용하면은 큰일 나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발기부전 약을 성행위를 하기 전에 발기부전 약을 먹었어요. 어떤 환자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비아그라를 먹었어요. 비아그라를 먹었는데 그 사람이 협심증 환자였어요. 근데 의사가 병원 측에서 이 사람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비뇨기과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다는 거를 모르고 그냥 비아그라를 처방을 했죠. 이 환자가 이제 얘기를 안 한 거죠. 발기부전이니까 이제 성행위를 하기 전에 비아그라를 먹고 겁이 난 거예요.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이제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온 경우도 있으니까 환자한테 비아그라라든가 발기부전 치료제랑은 절대로 같이 병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교육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질산염 이 나이트레이트에 요즘 그 첩포, 패치 붙이는 거 혹은 연고 뭐 이런 게 요즘 나와 있는데 설화로 투여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설화로 투여하는 게 좀 힘들면은 먼저 이렇게 붙여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약, 우리가 약물요법에서 두 번째 약, 베타블로커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타블로커. 베타 차단제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베타블로커, 베타 차단제. 우리 선생님들이 약물에 나오면은 약물의 어떤 그 양리작용에 대해서 잘 뭐랄까 거기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쵸? 근데 양리학 좀 힘들긴 했죠. 그래서 양리작용을 잘 아셔야 돼요. 특히 이제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약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베타블로커는요, 심박동수를 일단 줄여요. 심박동수, 맥박수를 일단 줄이면서 수축력 증가를 억제해요. 수축력이 계속 증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왜 그 심박동수를 줄이고 수축력의 증가를 억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켜요. 베타블로커가. 왜? 흉통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죠. 흉통 억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하고 흉통을 억제하기 위해서 베타 차단제, 베타 블로커를 처방을 합니다. 자, 베타 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휴식 때보다는 운동할 때, 또 맥박수라든가 어떤 그 동맥압을 감소시켜서 우리가 이제 심박동수 줄이고 수축력 증가를 억제한다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동맥압을 감소시키는 게 바로 베타 블로커예요. 동맥압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혈압이에요. 혈압이 바로 동맥압이에요. 동맥압을 감소시켜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부작용이 있어요. 피로, 그 다음에 발기부전, 또 간헐적 파행증. 간헐적 파행증이 뭐예요? 걸을 때는 아파요. 다리가 이렇게 막 저리고 아픈데 쉬면은 괜찮은 게 바로 간헐적 파행증이에요. 이런 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베타 차단제 복용을 이제 금하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중단할 경우에는 협심증이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갑자기 하면 안 되고 서서히 처방대로 서서히 차단시키고요. 또 베타블로커의 가장 큰 합병증이 뭐가 있냐면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저혈당.
베타블로커 이런 약을 베타 차단제를 먹을 때는 저혈당 증상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환자들한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베타 차단제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자, 칼슘 채널 블로커 해갖고 이것도 별표를 좀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를 좀 지울게요. 약물요법 세 번째. 이게 문제가 지금까지 질산염에 대해서는 잘 나왔어요. 근데 베타블로커는 잘 안 나왔거든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쵸? 베타블로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물요법 세 번째에서. 칼슘 채널, 그러니까 칼슘 통로 차단제예요. 칼슘 채널 블로커예요. 영어로 칼슘 채널 블로커. 칼슘 통로 차단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여기서 통로를 이제 우리가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칼슘 통로 차단제 많이 씁니다. 이거 문제가 아마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관상동맥 확장제예요. 관상동맥 확장제. 많이 쓰여요. 어떻게 보면은 베타블로커보다 지금 임상에서 많이 쓰는 게 니트로글리세린하고 칼슘 통로 차단제예요. 심장질환 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라든가 심근의 수축력, 동맥압을 감소시켜요. 이게 뭐라고요? 심근의 산소 요구량, 그 다음에 심근의 수축력, 동맥압을 감소시킨다. 관상동맥 확장제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베타 차단제하고 유사한 효과는 있지만, 만약에 베타 블로커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 칼슘 채널 블로커를 주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베타 블로커보다는 먼저 요게 부작용도 있으면서, 물론 이것도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이 니트로글리세린하고 칼슘 채널 블로커하고 먼저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베타 블로커를 아예 그냥 쓰지 않고. 그래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약물 봅시다. 우리가 보면은 암로디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노바스크 아시죠? 노바스크. 임상에서 많이 쓰는 거, 노바스크.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나 교직원이, 대부분 교직원들이 이런 게 많죠. 학생들보다는 이제 교직원들이 많으니까. 노바스크를 처방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칼슘 채널 블로커, 칼슘 통로 차단제이고, 동맥압을 어떻게 감소시키면서 심근 수축량, 그 다음에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킨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특히 노바스크하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딜티아제. 이 두 가지는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노바스크하고 딜티아젬은 칼슘 통로 차단제입니다. 관상동맥 확장제로서 동맥압을 감소시키고요.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약도 있어요. 니페디핀도 있는데, 어쨌든 노바스크하고 딜티아젬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니페디핀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는 않아요. 니페디핀. 그래서 딜티아젬하고 암로디핀, 노바스크. 암로디핀을 다른 말로 이제 노바스크라고 해요. 같이 외워두시면 좋죠. 모든 칼슘 통로 차단제는요, 부작용이 있어요. 정맥 주입 시 저혈압을 초래합니다. 정맥 주입 시, 그러니까 혈압을 잘 재야죠.
저혈압이 있을 때는 저혈압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칼슘 통로 차단제를 먹으면은 안 되고, 칼슘 통로 차단제를 이제 그러니까 IV를 하면 안 되고 구강으로 많이 이제 처방을 해주죠. 근데 병원에서 이런 칼슘 통로 차단제를 정맥 주입 시 저혈압이 있다라는 거, 저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거. 대부분 구강으로 처방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섬액이나 방시를 차단하고 섬액을 일으킬 수 있고 변비 및 위장관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칼슘 통로 차단제 했어요. 자, 칼슘 통로 차단제는 언젠가 문제가 나옵니다. 꼭. 이거는 꼭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혈소판제가 있어요. 항혈소판제. 책을 봅시다. 항혈소판제의 그 대표적인 약이 뭐가 있을까요? 항혈소판제. 항혈소판과 우리가 혈전 용해제는 좀 다르죠. 항혈소판이라는 것은 혈소판의 그 어떤 그 활성화를 방해하는 게 항혈소판이잖아요. 이미 혈전이 생겼을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스피린은 혈전 용해제가 아니에요. 항혈소판제예요. 그래서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아스피린이죠.